동네 주민센터 강당에는 오후 2시부터 노인 재능 기부 행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70대 할머니가 경쾌한 트로트를 부르고 계셨고 관객석에 앉은 동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박영수는 강당 맨 뒤편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74세의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기름때가 묻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다른 어르신들과는 달리 말끔하게 차려입지도 않았고 그저 평소처럼 소박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무대에서는 이제 또 다른 할아버지가 나와서 직접 그린 수채화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마추어 솜씨였지만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잠깐만. 저기 앉아있는 분이 박영수 씨 아닌가. 정말 나올 줄 몰랐는데 말이야. 쟤는 평생 공장에서만 살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볼 것도 없겠네 뭐. 박영수의 귀에도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계속 무대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행사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박영수 어르신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성에 없는 박수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영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작업화에서 나는 소리만이 정적 속에서 유독 크게 들렸죠. 무대 위에 선 박영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은 손녀 지은이는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창피한 듯 보였죠. 박영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딱히 재능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기계만 만지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청소나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관객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킥킥거리며 웃었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청소요? 그게 무슨 재능이에요? 아유, 우리 박영수 씨는 참 솔직하시네. 그래도 뭔가 하나는 보여주셔야죠. 박영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잠시 관객석을 둘러보다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무대에서 내려왔죠. 손녀 지은이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음 순서에 관심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다시 맨 뒤 구석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행사는 계속 이어졌지만 박영수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차가운 시선들과 비웃음만이 맴돌고 있었죠.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거칠고 굵은 손가락들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박영수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오늘따라 유독 길게 느껴졌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침침한 거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켜지도 않은 채 박영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돌아가신 아내 순자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여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나 봐요.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그 정적이 오늘의 창피함을 더욱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박영수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 하나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된 지도 벌써 3년째였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따뜻한 집밥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서 박영수는 설거지를 하러 싱크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싱크대 아래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뭐지? 호기심에 서랍을 열어보니 아내의 낡은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곳이었는데 오늘따라 눈에 들어온 것이었죠. 박영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으로 보아 아내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아내의 손때가 묻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노란 쪽지 한 장이 맨 위에 놓여 있었죠. 박영수는 그 쪽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친숙한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해요. 당신이 만드는 모든 것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꼭 완성해 주세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박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내는 언제 이런 글을 써놨던 걸까요? 그는 상자를 더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쪽지 아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바래진 설계도 한 장이었죠. 복잡한 기계 부품들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고 아내의 손글씨로 작은 메모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구상했던. 박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40년 전 그가 공장에서 일하며 틈틈이 구상했던 발명품의 설계도였습니다. 당시에는 기술도 부족하고 돈도 없어서 포기했던 프로젝트였죠. 아내가 이걸 몰래 보관하고 있었다니. 박영수는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록 오래되었지만 아이디어는 여전히 훌륭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기술로라면 더 완성도 높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박영수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늘 행사장에서 느꼈던 무력감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죠.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박영수는 설계도를 조심스럽게 펼쳐놓고 구석진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쓰던 작업대와 각종 공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방치되어 있었죠. 작업대 위에 전등을 켜자 오랜만에 환한 빛이 다락방을 비췄습니다. 박영수는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친 손바닥에 닿는 망치의 무게감이 새삼 반가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영수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그는 어김없이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밤늦도록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톡톡톡, 드르르릉, 지잉 마이너스. 다락방에서는 연일 망치질 소리와 전동 드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래층 이웃들이 불만을 표할 정도였지만 박영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꿈이 다시 깨어났으니까요. 설계도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부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보다 눈도 침침해졌고 손도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았죠. 하지만 박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베어링을 정확히 맞춰야 해. 그는 돋보기를 쓰고 정밀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익힌 기술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고 있었죠. 비록 몸은 늙었지만 손끝에 담긴 수십 년의 경험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박영수는 공구상과 철물점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했습니다. 은퇴 후 받는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는 아껴둔 돈을 조금씩 꺼내 써가며 프로젝트를 이어갔습니다. 아저씨, 이런 부품은 요즘 안 쓰는데 왜 필요하세요? 공구상 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보았지만 박영수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심지어 손녀 지은이도 할아버지가 요즘 다락방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다락방 한쪽에는 신기한 모양의 기계 부품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철 덩어리 같았지만 박영수의 눈에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작품이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밤, 박영수는 특히 집중해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연결 부위를 용접하는 작업이었는데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정밀한 작업이었죠. 지잉 마이너스 파직파직. 용접기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고 박영수의 얼굴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용접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그날의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완성된 부품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죠. 매일 밤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 박영수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졸음이 쏟아졌고 저녁이 되면 오히려 활력이 넘쳤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가끔 놀러와서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원래 잠이 없어. 박영수는 손녀에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것을 미리 말해서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석 달째 접어들면서 박영수의 작업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전체적인 조립 단계에 들어간 것이었죠. 복잡한 기계 장치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에게는 그것이 즐거운 도전이었습니다. 매일 밤 다락방에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할 때마다 희열을 느꼈죠.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박영수에게는 계절의 변화보다 자신의 작품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넉 달째에 접어들면서 박영수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계속된 작업으로 인해 그의 몸이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아침, 박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슴 답답함 때문에 잠을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고 어지럼증도 심했죠. 욕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본 박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뺨이 푹 들어가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야위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죠. 하지만 박영수는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작업을 멈출 수는 없었거든요. 그는 약국에서 소화제와 두통약만 사서 버티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던 박영수는 뜻밖의 상황에 마주쳤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 것이죠. 박영수 씨 요즘 완전 이상해졌어. 매일 밤 무슨 소리를 그렇게 내는지. 맞아, 우리 집에서도 다 들려. 망치질하고 기계 돌리고. 나이 들어서 치매 온 게 아닐까? 요즘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다니던데. 뭔가 위험한 것도 만드는 것 같고. 불날까봐 무서워. 박영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소문의 중심이 되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는 장바구니를 든 채 그 자리에 굳어서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칠 뒤 손녀 지은이가 찾아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요즘 이상한 것만 만들고 계신다면서요? 지은이의 말투에는 분명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의심도 담겨 있었죠. 그냥 취미 삼아 뭔가 만들고 있을 뿐이야.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요즘 많이 야위셨어요. 박영수는 손녀의 걱정 어린 시선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이상해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설상가상으로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료비로 쓴 돈이 이미 2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는데 아직도 필요한 부품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한 박영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한 달 정도 더 작업할 수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작업 중이던 박영수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면서 몸이 휘청거렸죠. 그는 작업대를 붙잡고 간신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거든요. 박영수는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요한 부품 하나를 만들다가 실수로 망가뜨린 것이었죠. 손이 떨려서 정밀한 작업을 하다가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아, 안 돼. 박영수는 망가진 부품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이 부품 하나를 다시 만들려면 일주일은 걸릴 것이고 재료비도 추가로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수는 처음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이 들어서 헛된 꿈만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과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헛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기력도 바닥나 있었죠. 거울을 보니 얼굴색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며칠 전 망가뜨린 부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다른 부품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객관적으로 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건강도 망가지고 있고 돈도 부족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까지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박영수는 아내의 사진이 있는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죠. 여보, 내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요? 사람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지만 대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박영수는 겨우 마음을 다잡고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망가진 부품을 고치기 위해 재료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래층에서 손녀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왔을까 싶어 박영수는 서둘러 다락방 문을 닫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은이는 학교 가방을 맨 채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그녀는 요즘 대학 입시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진로 상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꿈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어요. 지은이는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꿈이 뭐였는지 궁금해서요. 박영수는 손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꿈 이야기를 하다니요. 글쎄. 할아버지 어릴 때는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정말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런 셈이지.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더라고. 박영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요즘 할아버지가 뭔가 만들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은이의 말에 박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일을 알고 있었다니요. 할아버지만큼 손재주 좋은 사람 본 적 없어요. 어릴 때 제 장난감 고쳐주시던 거 기억나요? 다른 사람들은 못 고치는 것도 할아버지 손에만 닿으면 새 것처럼 됐잖아요. 박영수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지은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부러진 인형을 들고 와서 울먹이던 모습이 생각났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주신 나무 책상도 아직 쓰고 있어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끄떡없어요. 지은이는 일어서서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꿈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저도 아직 꿈을 찾고 있는데 할아버지마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영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손녀의 진심 어린 말이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인 것이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당연하죠. 할아버지는 저희 가족의 자랑이에요. 비록 지금은 힘드실지 몰라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지은이가 집을 떠난 후 박영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박영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손녀가 응원해주는 하는 말이죠.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망가진 부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더욱 정성을 들여서 말이죠. 손녀의 격려를 받은 후 박영수는 다시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이었죠.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면서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박영수가 공구상에서 부품을 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사장이 평소와는 다른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어르신, 요즘 무슨 큰 작업을 하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그냥 취미 삼아 만드는 것이 있어서요. 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실은 며칠 전에 동네 김 사장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박영수 어르신이 뭔가 대단한 것을 만들고 계시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김 사장이라면 동네에서 작은 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박영수와는 그리 친하지 않은 사이였는데 어떻게 자신의 일을 알게 된 것일까요? 김 사장님이 그 밤마다 들리는 작업 소리를 듣고 계셨대요. 전문가의 귀로 들어보니 보통 수준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박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군요. 그래서 오늘 이 부품은 제가 조금 할인해 드릴게요. 화이팅 하세요. 공구상 사장의 응원에 박영수는 감동받았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영수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평소 인사도 잘 나누지 않던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밤늦게 수고하시네요. 아,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듣기 좋던데요. 뭔가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경비원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목공일을 했었거든요. 그 소리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나서 좋아요. 화이팅 하세요. 이런 작은 응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슈퍼 아주머니가 박영수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많이 야위셨네요. 이거 드세요. 아주머니가 건넨 것은 영양 보충제와 비타민이었습니다. 몸 관리 잘하시면서 하세요. 뭔가 좋은 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박영수는 이런 작은 친절들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조용히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이었죠. 가장 놀라운 일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박영수가 다락방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동네 김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어르신.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김 사장은 손에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 가게에 이런 부품이 들어왔는데 혹시 어르신 작업에 필요하실까 해서요. 상자를 열어보니 박영수가 한 달째 구하지 못했던 정밀 베어링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주 비싼 부품이었죠. 이걸 어떻게? 너무 비싼 건데요. 아닙니다. 저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에 밀려서 포기했어요. 어르신이 그 꿈을 이어가시는 것 같아서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김 사장의 진심 어린 말에 박영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더욱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작업실 방음 공사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소음 때문에 불편하셨을 텐데 어르신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뜻을 모았어요. 박영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네요. 내가 너무 의심만 했나 봐요. 이제 그의 마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박영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6달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영수의 작업실에는 이제 완성 단계에 가까운 기계 장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기어들과 정밀한 부품들이 하나의 완전한 형태를 이루어가고 있었죠. 박영수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장치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만든 결과물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험 가동을 해볼 때가 되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전원 스위치를 켰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만 있었지만 곧 장치 전체가 부드럽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어들이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각 부분이 설계한 대로 움직였죠. 성공했다. 박영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달 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영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자신의 발명품을 사람들에게 공개할 때가 된 것이었죠. 그는 동네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작은 발표회를 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발표회 당일 주민센터 강당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죠. 박영수는 무대 위에 자신의 발명품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복잡한 기계 장치였지만 이제는 완성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동안 여러분께 많은 소음으로 폐를 끼쳤던 박영수입니다. 관객석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박영수는 마이크를 잡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 휠체어 보조 장치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 보조 장치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이 장치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계단이나 경사로에서 혼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입니다. 박영수는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무대에 마련된 작은 계단에 휠체어를 올려놓고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놀랍게도 휠체어가 부드럽게 계단을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 아이디어는 40년 전 공장에서 일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동료 중에 사고로 다리를 다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매일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박영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술도 부족하고 여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살았죠. 그런데 몇 달 전 돌아가신 아내의 유품에서 이 설계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내가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완성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관객석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박영수는 장치의 여러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게 감지 센서, 안전 잠금 장치, 비상 정지 버튼 등 세심하게 고려된 모든 부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연이 끝나자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했지만 곧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박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걸 혼자서 다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몇 달 전 그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수군거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인 것은 손녀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대로 달려와서 할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할아버지를 믿었다고 했잖아요. 박영수는 손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 발표회 이후 박영수는 동네의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장애인 단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발명품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전화가 울렸고 그의 발명품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재활공학연구소의 김 박사였죠. 박영수 선생님, 정말 놀랍습니다. 전문가인 저희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김 박사는 박영수의 발명품을 자세히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이 무게 분산 시스템은 정말 독창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나요?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보니 자연스럽게 떠오른 것 같아요. 이론보다는 경험이 더 도움이 됐죠. 연구소에서는 박영수의 발명품을 상용화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모든 수익은 박영수가 가져가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양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수익은 필요 없어요. 다만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박영수는 손녀 지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결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돈을 안 받으셔도 괜찮으세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단다. 내 할머니가 나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을 완성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해. 박영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지은이에게 하나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야. 발명품과 함께 상자에 들어있었는데 이제야 너에게 줄 용기가 생겼구나.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친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죠. 우리 지은이에게. 할아버지는 평생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셨어요. 이제는 할아버지도 자신의 꿈을 펼칠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은이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사랑하는 할머니가. 편지를 읽는 지은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내 할머니는 내가 꿈을 포기한 것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셨어. 그래서 몰래 설계도를 간직하고 계셨던 거야. 박영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달 말 박영수의 발명품을 실제로 사용하게 된 첫 번째 사용자가 찾아왔습니다.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된 중학생 민수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이제 학교 계단도 혼자 오를 수 있어요. 민수의 환한 웃음을 본 박영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바라던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도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수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괜찮습니다. 제가 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날 밤 박영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요. 당신이 믿어준 덕분이에요. 이제야 알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한 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늙은이가 무슨 꿈이냐고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박영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비웃던 사람들도 결국엔 응원해 주었거든요. 며칠 후 동네 주민센터에서는 박영수 어르신 감사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동안의 오해를 사과하고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습니다. 무대에 선 박영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꿈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응원과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영수는 다락방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 작업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죠. 박영수는 작업대에 놓인 연장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74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라. 나쁘지 않네요.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영수에게는 또 다른 하루가, 또 다른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